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가 나와서 예, 암호화폐 업계 이야기를, 네. 저희는 박근모 기자 아니면 들을 데가 없습니다. 뭐 그냥 일자 무식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와서 사실 거짓말해도 우리는 모르긴 몰라요. 네, 그러나 확실히 잘 정리도 해주시고 네, 저희가 이슈에 요즘 대해서 설명 잘 해주셔서 저희는 그냥 맡깁니다. 거의 파견 직원처럼 부리고 있죠. 예. 저희가. 네, 이 프로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입니다만 네. 알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알긴 알아야 되고. 일본을 알아야 일본을 무찌르지. 무찌를 것까지 있습니까? 아니, 무찔러야 됩니다. 무찌를 건. 네. 예.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암호화폐를 무찌르기 위해서 일단 알아보자. 네, 뭐 지난해 암호화폐 큰 이슈들을 대충 정리는 해주실 것 같고 그 중에 몇 개, 특히 권도영, 테라, 폼스 창업자가 요즘 세르비아에 숨어 있다고 해서 네. 왜 또 세르비아까지 갔나? 그 많은 나라 중에 응? 하필 세르비아인가? 뭐 이런 좋을 얘기. 것 같은데요. 왜 그분을 왜 못 잡아요? 잡아야 되는 거죠. 잡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경찰에서 어디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 기자들도 알 정도면. 거긴 범죄인 인도 조약이 안 맺혀져 있대 세르비아는. 아니 가서 모셔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가신 걸 우리 경찰은 못 가나요? 그러게요. 그런가? 그런 얘기도 좀 뭐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광고가 매우 짧아졌군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바로 모셔보죠. 뭐. 그리고 전 박근모 기자 이후에는 또 우리 장순원 기자가 또 나와서. 2교시에는 장순원 기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교환 매매라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해서 안승찬 기자의 집과 저의 집을 그냥 바꾸는 거. 서로 바꾸기. 그리고 차액이 물론 있겠죠? 네, 차액만 주고 좀 줘야지. 뭐 그런 거 왜 그런 걸 하는 건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참 배울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네, 길어야 80년 사는 인생에 뭘 이렇게 배울 게 많은지. 디지털 에셋의 박근모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오늘 티셔츠도 입고 오셨습니다. 네, 회사 새롭게 티셔츠. 회사 티셔츠를 맞췄습니다. 예. 열심히 해요. 열심히 진짜. 살죠. 이 회사를 새로 만드는 회사. 저희도 후드티 맞춰봤잖아요. 네. 이런 거 맞출 때가 어. 뭔가 이게 회사가 잘 되지는 않고 그냥 사람들은 모여 있어서 뭐 좀 열심히는 해야 되겠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럴 때 대개는 그런가요? 후드티를 맞춥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저희도 그럴 때 맞췄습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무슨 얘기 합니까?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말 결산을 지금 이번 주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2022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기간은 12월 21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을 했고요. 예. 국내 가상자산 전문가분들 40여 분을 통해서 저희가 취재를 인터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내용 보강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아마 익히 지금 두 분도 지금 떠오르는 주제들이 이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로 딱 꼽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그냥 순위 전체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또 1위 뭐 테라 루나 사태.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FTX. FTX도 그렇고 이더리움 더머지 음. 이것도 지금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핫 이슈로 떠오르고 지분 있기 때문에 증명으로 바꾼다는 맞습니다. 거. 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위메이드 사태. 주로 이제 사태라고 표현한 거는 누군가가 해먹은 걸 의미합니까?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네. 걸 의미하죠. 하여튼 손해 크게 본 분들도 많고. 많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웹3는 워낙 여기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나온 주제라서요. 예, 예. 당연히 이 부분도 NFT와 묶여가지고 얘기가 계속 나와 있고요. 저런 게 입길에 오르내렸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당연히 그 올해 이제 주목돼야 될 점들이 6위부터 아마 나오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규제 관련된 내용, 미국의 규제 상황, 국내 규제 상황, 그리고 유럽의 규제 상황 이런 것들이 6, 7, 9위 정도에 꼽혔습니다. 규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될 거라서 예. 아마 예. 전문가분들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릿지 해킹 같은 가상자산 해킹 사태 이것도 굉장히 2022년도에 해킹 사건이 굵직한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해킹은 뭔지 아는데 브릿지 해킹은 뭐예요? 뭔지는 그건 제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주면 안 돼요? 순서가 있대잖아요. 순서가. 요즘 네, 몇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예. 네. 그럼 먼저 네.
테라 루나 사태. 네,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네, 테라 루나는 저희가 워낙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예. 사실 너무 잘 아는 상황이긴 한데 테라 루나 2022년 5월 7일날 발생했으니까 사실 반년 정도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밖에 안 지났더라고요. 테라 루나. FTX는 사실 몇 개월 지나 2개월, 3개월밖에 안 지난 사태고 네. 그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5월 7일 날 당연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의 프로젝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1달러의 패깅, 그러니까 항상 1달러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가격이 폭락하고 다시 1달러에 회복하지 못하면서 네. 모든 프로젝트가 망가져버린 네. 사태를 말합니다. 지금 상장 폐지됐죠, 아예. 상장 폐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권도영 대표가 재밌는 걸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던 것 같은데 재밌는 게 하나 근데 테라 2.0 해가지고 새로운 루나를 또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기존의 루나는 루나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거래소에 아직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루나가 그냥 루나라는 이름으로 지금 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들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 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루나 클래식, 그러니까 기존의 루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는데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태이긴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 기대감을 품고 루나 클래식. 많더라고요. 예. 네. 뭐 새로 만든 루나는 네. 또 만들어서 누가 돈 주고 산 겁니까 그걸? 네, 사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당했는데도? 네, 그 약간 그런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루나 같은 경우가 이제 가격으로 보면 개당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넘어갔었거든요. 예. 그 정도 가격까지 한번 찍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권도영 대표가 만든 또 이름은 똑같잖아요. 또 루나라는 코인이 또 하나 나왔으니까 최소한 그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와. 또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나중에 그거 혹시 뭐 말이 씨가 되면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네. 만약 그게 또 문제가 되면 네. 그렇게 판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신 분들이 문제입니까? 사실 저는 양쪽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네. 사실 그 사신 분들도 약간 한탕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할 때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하니까 잘 살펴보시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문제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라 루나 사태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9표로 전문가분들 대부분이 꼽아주셨더라고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었다. 네, 지난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이게 가장 주목해야 된다. 지금 세르비아에 가 있다면서요? 네, 맞죠. 네. 원래 싱가포르에 있다가 아랍에미리트 거쳐서 세르비아에 들어갔죠. 왜 세르비아입니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네, 저희도 뭐 검찰 쪽에도 물어보고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사실 정확한 건 아직 이제 뭐 밝혀진 건 없죠. 이제 권도영 대표를 못 잡았으니까. 근데 몇 가지 이유는 있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가 이제 범죄 인도 조회가 안 돼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건 상호적으로 우리나라도 한 번도 세르비아인의 그런 인도를 해본 적도 없고 세르비아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네, 서로 연락처가 잘 없구나 이제. 네, 아예 그런 걸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게 사실 정부 단에서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물론 인터폴 통해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인터폴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곳은 말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르비아가 굉장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친합니다. 그 국가 자체가 가상자산에 굉장히 가까워요. 친하고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육성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그 하나로 예를 들면 그 비트코인 ATM기가 세르비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있긴 했었거든요. 2017년도, 16년부터 2017년도에 코엑스나 몇몇 곳에 예. 비트코인 ATM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그 ATM기에 전송하면 네, 현금을 찾을 찾을 수가 수 있습니다. 있고. 네, 그런 ATM기가 있는데 그게 세르비아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화 본인이 갖고 있는 걸 현금화하기가 쉽죠. 저희가 그래서 재밌는 걸 뭐 제가 이제 추적해서 기사로도 썼었는데 재밌는 게 그럼 권도영 대표가 지금 비트코인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네. 뭐 개인적이든 사실 모르겠습니다. 테라폼 랩스든 사실 엄청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통으로 아마 들어갈 텐데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네. 이제 6,983개가 있습니다. 그럼 저게 공식적으로 얼마짜리입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물량입니다. 예. 이게 한
1,600억 정도 될 천억 거예요. 넘겠네. 네. 이 정도의 물량을 갖고 있고요. 저분은 저걸 어떻게 모았을까요? 저희가 이제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리저브로 비트코인을 한때 굉장히 많이 모아서 사용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가격을 유지시킨다는 명목하에. 일종의 네. 그 지급 맞아요. 보증금처럼. 그럼 그걸 비트코인을 테라를 많이 샀었죠. 팔고 현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비트코인을 받습니까? 현금은 여기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테라를 팔 때는 뭘 받아야 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보통 테라에서는 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처럼 USDT. 네, 예. 어차피 1달러에 그걸 매칭되어 받아서. 있다고 예. 네, 그거 하고 USDT라는 또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테라 USDC. 판돈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그냥 테라를 판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이 리저브에 이렇게 모아놓은 비트코인은 루나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대부분 쌓아놨었던. 그럼 자기 모양이죠. 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테라와 루나는 권도형 개인이 발행한 겁니까? 아니면 사실 테라폼 랩스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젝트고 재단이 존재하긴 하는데 네. 사실 좀 그게 누구 건지 저희는 그래서 여기는 권도영 대표 보유라고 했는데 범 권도영 대표가 관리하는 지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잘 아는 사람과 뭐 이렇게. 뭐 권도영 대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테라폼 랩스라는 법인 자체가 사실 예. 개인에서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법인 돈이긴 한데 이 법인의 돈을 이게 이리저리 할 수 있는 건 권도영 대표인 거죠. 테라폼 사실상 레스는 주식회사하고 100% 지분을 권 대표가 가지고 네, 있어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와. 그런 회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럼 거고 저 돈은 완전 공급유용 아닙니까? 공급유용? 맞습니다. 근데 그거 자기가 100% 갖고 있는 회사니까. 네, 그쵸. 그냥 내 거다. 사실상 그렇죠. 본인 건데 사실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재단이랑 보통 저희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 재단이 이런 걸 관리하도록 분리를 시키는 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사실 테라는 그게 좀 희미해요. 그래서 뭐 우리 테라 이야기할 때 뭐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가격을 이렇게 유지해주는 재단, 비영리 재단이 하나 존재하잖아요. 예. 그 비영리 재단을 테라폼 랩스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이 운영하는 그 방향성이나 그런 구조를 권도영 대표가 컨트롤을 했죠.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는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별도 재단이긴 한데 예. 대표가 전부 다 컨트롤했던 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원래 코인은 만들 때는 백서라는 걸 만들고 그걸로 네. 뭘 어떻게 합니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상장 여부를 뭐 심사해서 상장을 시켜주고 그런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저런 그 관리 내지는 지배 구조 여기에 대해서는 별 규제가 없나 봐요. 저건 사실 따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있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재단이나 법인이 없거든요. 이 테라폼 랩스도 싱가포르의 재단과 법인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법적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래소가 이제 상장 심사를 할 때 아마 체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 지난번에 제가 위믹스 사태를 얘기 드릴 때도 그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거래소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뭐 주 단위, 월 단위, 분기 단위 이런 식으로만 한 번씩 체크를 하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빈틈이 좀 많이 있긴 했었죠. 이렇게 유용했을 때. 그래서 상장 폐지, 뭐 거래 지연 종료 이렇게 된 코인들은 대부분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그렇게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던 거고요. 야. 세르비아의 그 나름대로 이제 막 찾기 어려운 대로 도망을 간 걸 텐데. 네. 세르비아에 있는 건 어떻게 다 알았습니까? 그건 이제 그냥 검찰이 본인이 나 여기 있다 잡으려면 잡아봐라 뭐 이런 걸까요? 세르비아에는 네. 제가 듣기로 예. 그 김태희 씨가 밭을 뺀다는 그런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세르비아 아닌데. 정우성이 노점상을 하고 김태희가 밭을 맨다는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 가서 계시면 확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이 부분 세르비아에 들어간 검찰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확인을 했더라고요. 검찰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세르비아에 들어간 걸 자기네들이 확인했다라고 밝혀가지고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권도영이 그러면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ATM기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거 많이 빼가지고- 비트코인 ATM기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걸 전부 다 빼진 않았거든요. 사실 그만큼을 빼기에는 세르비아 안에서 소화하기는 쉽진 않아요. 사실 예. 세르비아의 그 가상자산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다 보니까 쉽지 않아서 그걸 제가 이제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재밌는 게 세르비아에 입국한 다음에 9BTC 제가 이렇게 하나의 자료를 구했는데 추적을 해보니까 9.6BTC를 이렇게 11월 8일 날 현금화를 했더라고요. 한 1억 5천? 1억 한 6, 7천? 네, 그 되는 정도 거죠? 되죠. 네. 그 정도 되는 걸 현금화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12월 달에는 또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세르비아에서 권도영 대표는 조용히 갖고 있는 비트코인 현금화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뽑은 거는 생활비고 저건 집 사셨네요. 그렇죠. 규모를 봤을 때 그럼 집 산 거네. 맞아요. 20억 그래서 써셨네. 네, 그 정도가 예.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거래소로 들어가서 현금화 이뤄진 것도 보이고 혹은 이제 저희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OTC나 이런 방면을 통해서 현금화된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꾸준히 세르비아에서 해왔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때문에 사실 가서 네. 어디 그 집도 사고 하면 주소지도 명확하게 나올 텐데. 맞아요. 주소지도 지금 확인이 됐다고 그냥 하더라고요. 가서 잡아오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왜요? 왜 안 돼요? 미국은 군인 보내서 빈라덴 잡아왔잖아요. 미국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아직 그게 맺어져 야. 있지가 않아가지고 가가지고 임의대로 이렇게 행정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협조를 반드시 세르비아 쪽에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전례가 없어가지고 쉽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돼도 사실 한국에 소환하더라도 네. 사실 어떤 걸로 이렇게 처벌해야 되냐 또 사실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법률가분들이 그런 이게 데려와도 사실 이걸 검찰이 이렇게 하기에 기소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일 것 저분이 같다. 받는 혐의가 뭐죠 지금? 이게 자본시장법상 사기가 들어가는데 말도 안 되는 걸 팔았다. 네, 그렇죠. 근데 그 입증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 부분이 이 권도영 대표는 그 뒤에도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인터뷰 같은 거 해외 언론이랑 인터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럴 예. 때마다 철저하게 본인이 고의로 했다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가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법률계 조언을 받아서 나온 답변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되는 소지는 일부러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코인이 상장됐다가 가격이 폭락한 게 죄면 상장된 코인 만든 모든 주인들이 다 똑같은 죄명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 정치적인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른 그렇게도 코인 주장하죠. 발행자들과에 비해서 권도영이 특별히 더 잘못한 게 뭡니까? 사실 저는 특별히 잘못했던 부분은 없는 거예요. 사실 똑같이 했어요. 과거 사실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 예. 이럴 때마다 똑같이 문제가 됐었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 테라라는 사태가 너무 사이즈가 컸어요. 굉장히 이렇게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빵 터트린 경우는 없었던 거죠. 사이즈가 큰 것도 투자자들이 키운 거지 권도영이 키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 구조를 보면 권도영 대표가 이게 그런 생태계를 과도하게 빠르게 거품을 만들면서 키우는 구조를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얘기 들었던 앵커 프로토콜이나 이런 형태 연이율 20% 잊어준다 여기 예. 예치해 그럼 예. 사실 누구나 가서 예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품을 많이 만들었죠. 여기서 연결돼서 비젠박스 이런 디파이 서비스 대출 서비스를 같이 테라에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사이즈를 키워나갔죠. 그 심지어는 그런 거죠. 이게 사실상 테라와 이제 루나라는 코인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네, 테라 같은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루나는 가격이 변동되는 코인인데 구조를 보면 이 루나가 담보물 역할을 하거든요. 네. 사실상 담보물 예. 역할을 한데 이 담보물 역할을 한다는 거면 이게 테라랑 루나랑 시총이 항상 루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담보물로서의 역할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권도영 대표는 이걸 약간 반대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테라가 전 세계 최대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게 맞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USD 가격이 테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죠. 그러면서 루나 가격은 이제 시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 여기에 디패깅이 들어가니까 시스템이 그냥 깨져버렸죠.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네. 근데 이런 건 사실
이게 고의인지 과실인지 사실 이제 수사를 통해서 따져봐야 되는 문제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거죠. 지금은 문제는 이제 있었다. 한번 우리 당해봤으니까 테라 루나처럼 그런 식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뭘 코인을 또 하나 쌍둥이 코인을 만들어서 얘의 가격을 유지시켜서 테라를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만든다는 컨셉은 이제 안 먹히겠죠?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이런 걸 하는 많이 데들?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여전히. 네네. 비슷한 컨셉으로 그러니까 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존재이긴 하거든요. 이게 USDT나 USDC 같은 예. 담보물, 근데 법정 화폐 담보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진짜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화폐를 달러를 계속 은행에 넣어서 그렇죠.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그래야지- 그렇죠.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상태다 보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USDT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사이즈가 크지만 새로운 이제 후발주자가 USDT 같은 담보물 기반의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그래서 처음에 발행량 한 1,000만 개로 할래. 그 정도는 처음에 뿌려져야 되니까 그러면 1,000만 달러를 어디서 갖고 와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예. 쉽지가 않죠. 근데 이 테라처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코인 2개를 만들어서 루나를 1,000만 달러치 그냥 발행하면 되죠. 이야. 그래서 똑같이 발행해서 가격 맞추면 되니까 코인으로만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죠. 네, 돈도 그래서- 안 들고.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근데 현대 사회의 화폐 시스템이 예. 테라루나 같은 거예요. 예전에 달러가 뭐 뒤에 골드로 뒷받침되는 게 하나도 없고 없으니까. 그냥 US 달러라고 하는 게 루나처럼 존재하면서 네. 이거랑 맞아요. 패깅해서 맞추는 그렇죠. 현재는 그렇죠. 근본이자가 없어지면서 그런 거라서 그렇긴 한데 이제 달러는 그래도 미국이 있고 테라는 그냥 권도용 그 미국이 하면 괜찮고 권이 하면 안 되냐라고 권이 반박했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근데 이제 전통 금융에서는 달러 이제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달러를 이렇게 패권을 가지면서 조정하는 것도 있고 IMF나 이런 데서 SDR처럼 예.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제도권에 존재하는데 가상자산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게 예. 그리고 그렇게 설사 이제 테라 같은 경우는 LFG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테라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가 그걸 담당을 했다가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블록체인이라면 분산화돼서 서로 경쟁하는 구조에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깨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로 나온 몇몇 이제 프로젝트들이 똑같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우면서 등장한 애들이 있는데 예. 사실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새로운 형태로 뭐 보완했다 어쩐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저도 사실 좀 믿기 힘들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하나의 담보물 코인이 깨지면 다 무너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또 하나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권도영 대표가 이게 우린 테라 사태가 5월 7일 날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러면 그걸 과연 알았을까? 권도영 대표가 몰랐을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유발한 이 발생 시점을 권도영 예. 대표가 알았을까? 아니면 모르고 자기도 당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추적을 해봤죠.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면 제가 또 추적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권도영 대표의 테라폼 랩스의 지갑의 이런 이동 경로를 간소화시켜서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맨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USDT의 이동이거든요. 예.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테라는 사실 USDT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USDC도 많이 갖고 있었고 당연히 테라도 많이 갖고 있었고 루나도 많이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USDT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어요. 했더니 5월 6일 날 3,800억 상당의 USDT를 거래소에 보내서 현금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사태 터지기 전에? 네 바로 직전이죠. 하루 전날. 3,800원어치의 USDT는 테라나 루나 판 돈입니까? 네, 그렇죠. 이야. 이 테라폼 랩스의 모든 USDT나 이런 건 뭐 이 추가로 권도영 대표가 이제 자기네들 감사 보고서라는 형태로
감사 보고서는 아니죠. 그냥 보고서라는 형태로 상황 보고서를 냈긴 했는데 거기서도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 테라 루나를 해서 팔아서 이게 USDT를 담보물로 이렇게 쌓아놓고 리저브를 만들어 놨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USDT 3,800억 원 어치를 거래소에 보냈더라고요. 거래소 지갑에 보내면 사실 거기서는 현금화된 형태로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누구한테 갔는지는 거래소를 확인은 안 가봐야죠. 되지만. 네, 거래소를 뒤져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권도영 대표가 이용한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죠.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네, 거기를 이제 뒤져봐야 되는데 이제 협조하기가 쉽진 않으니까. 저 돈이 훨씬 크네. 지금 현금화한 건 아주 얼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이렇게 현금화를 많이 했던 거고요. 이제 사건 터진 다음에 검찰이 동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예. 동결했는데도 그 와중에 동결 못한 부분을 현금화했던 게 9BTC, 125BTC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죠. 와. 그래서 동결이 안 된 물량이 6,900BTC 정도니까 아직도 현금화를 또 어느 타이밍에 할 수도 있고. 그런 JJ님이 상황이긴 세르비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자식들 뭐 아직도 열심히 얘기하고 있네. 동결이 안 된 재산도 있다는 거죠. 네, 안 된 재산. 그럼 뭔 동결시키고 뭐는 빼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검찰이 그 각 거래소 해외 거래소 중에서 몇몇 거래소가 있었는데 예. 쿠코인, OKX, 바이낸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래소가 있었는데 예. 당연히 동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시차가 있지만 동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시차 동안에 다른 데로 이동된 코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리 개인 동결- 지갑으로? 네, 동결되기 직전에. 약간 빼돌린 것 같은 의심은 드네요. 그렇죠. 동결되기 직전에 동결 거래소에 동결 딱 그 지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빼돌려진 지갑으로 움직여서 그 지갑에서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라서 뭐 범죄인지 아닌지는 검찰에서 하겠습니다만 좀 좋아 보이진 않네. 좀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쵸. 권도영 네, 권도영 대표 아무리 100% 회사라지만 권도영 대표가 되게 재밌는 게 FTX 사건이 터진 다음에 예. 굉장히 많이 기분이 업됐나 봐요. 그래서 트위터나 왜요? 이런 데서 FTX 봐 너희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나만 이러는 게 아니야. 테라 사태가 터졌을 때 FTX의 거지. 쌤이 예. 굉장히 많이 권도영 대표를 공격을 했거든요. 예. 너희 문제 있을 줄 알았어. 문제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었잖아. 이런 식의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반대로 FTX가 똑같은 비슷한 사례로 터져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권도영 대표가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오히려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사실은 너희들이 우리 공격했잖아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양쪽에서 이야. 이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굉장히 말들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참. 아이고. 별일이 다 있네. 그렇죠. 예, 권도영 대표가 근데 계속 이렇게 현금화를 하는 부분을 빨리 확인을 해서 이렇게 동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래소 지갑이라면 바로 동결이 가능한데 개인 지갑에 지금 있거든요. 개인 그게 지갑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결을 할 수 있는 지갑은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지갑을 동결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거래소가 컨트롤 권한이 있을 때 예. 근데 개인 지갑은 개인만 나만 이제 컨트롤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뭐 섞든 믹서를 해서 자금 세탁을 하든 이건 추후에 찾아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긴 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 그러니까 악용하려고 마음 먹고 악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사례겠네요. 그렇죠. 비슷한 사건들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긴 하겠죠.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란 형태로 등장한 코인들도 되게 많고 뭐 대놓고 러그풀 같은 이제 사기 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내 거래소나 이런 곳에서도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이제 검증이나 이런 공시 같은 어떤 걸 하겠다라는 발표를 검증하는 걸 좀 더 강화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디지털 자산법에 이제 내용에 일부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런 부분이 돼야지 당연히 투자자 보호가 된다.
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테라루나 사태 조사는 일단 권도영 대표를 잡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일단은 없으면 그렇습니다.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권도영 대표가 오지 않다 보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현성 대표를 신현성 대표가 테라폼에서의 공동 대표였다 보니까 예. 초창기에 같이 했다 보니까 신현성 대표를 지금 추가로 조사하고 있긴 하죠. 근데 사실 권도영 대표를 이렇게 소환해야지만 이 사건의 전말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 같긴 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예. 아까 전에 그 2%가 질문한 게 뭐였죠? 해킹. 브릿지 해킹. 브리치 해킹. 그것도 알려줘요. What 브릿지 this 해킹이 mean? 뭔지. 네, 브릿지 해킹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두 개가 있잖아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BTC라는 코인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더리움에서 이더라는 코인이 돌아다닐 텐데 우리 그러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도 한번 써보고 싶어. 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체인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호환이 안 되거든요. 예.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에서도 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둘 다 코인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블록체인마다 이렇게 비트코인 있고 이더리움 있고 솔라나가 있고 여러 가지 블록체인 메인넷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블록체인들 있잖아요. 주요 블록체인들. 네, 그런 예. 블록체인은 그 블록체인마다 각각의 독립적으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운영 체제 중에서 강원랜드 보면 칩을 워커힐 카지노에서 써보고 맞아요. 싶다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알겠어요. 호환이 예. 안 되기 때문에 예. 호환이 안 되는데 난 쓰고 싶어. 그럼 뭐 어디 풀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브릿지라는 다리를 연결 하나 시키는 거죠. 이종 블록체인을. 그러니까 방금처럼 말하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사이에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예. 그 다리를 놓고 이 브릿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여기 브릿지에 올려놓고 이제 빠져나갈 때는 이더리움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만들어놔요. 환전하듯이. 네, 환전하듯이. 대신 이 브릿지에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을 바꾼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브릿지에 넣으면 브릿지 지갑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그 쌓인 만큼 이더리움으로 튕겨져 나가죠. 환전소네요, 그냥. 네, 맞아요. 그런 환전소를 이게 블록체인 상의 가상 환전소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그냥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으로 자동화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환전은 가격이 있으니까 근데 서로 실제 가격으로 오프라인 세상에 이미 다 있는 걸 네. 강원랜드 칩도 있고 워커힐 칩도 있고 중간에 환전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왜 가상 세계에 똑같이 또 만들어서 왜 해요? 비트코인을 재밌나? 이더리움에서 써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단은 그런 써보고 싶을 거 만들었으면 써보고 싶을 건 같은데. 그러니까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유용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비트코인 같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이 블록체인마다 각각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 종속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종속되어 있어요. 외부로 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자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치가 굉장히 크다고 해도 결국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걸 이더리움에도 그대로 갖고 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있죠. 네. 그래서 그렇네. 여러 가지 물론 유틸리티 뭐 기능들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재밌는 게 이게 브릿지 해킹이 이제 작년에 한 3건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굉장히 굵직한 것만. 제가 보니까 2022년 2월에 3억 달러가 해킹이 됐고요. 솔라나 쪽에서. 그다음에 작년 3월에 엑시 인피니티에서 6억 달러가 해킹이 됐습니다. 와. 또 환전소에서 해킹이 된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작년 6월에는 또 호라이즌이라는 하모니 블록체인에서 1억 달러치가 해킹이 됐어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데 브릿지는 굉장히 이 환전소 역할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가격 굉장히 그냥 시가 가지고 그냥 바꿔만 준다. 맞아요. 중간에서 그냥 바꿔서 내주기만 하면 굉장히 좋죠. 근데 구조를 보면 이 브릿지 소개를 보면 이런 이 비트코인을 넣었으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브릿지가.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브릿지에서 여기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워몰이라는 브릿지가 있는데 그 브릿지에 3억 달러가 해킹되는데 이 3억 달러가 이 브릿지의 리저브에 저장되어 있는 코인이 탈취당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보안이 취약해집니까? 원래는 뭐 해킹은 잘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블록체인은 사실 해킹에 굉장히 강하다. 사실 그 말도 어폐가 있긴 한데 예. 해킹에 강한 구조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렇긴 한데 약간 이제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건 사실 그거 완전 별개로 이 브릿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게 보통 우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두 개의 프로그램을 강제로 연결시켰을 때 오류 같은 거, 버그 같은 거 우리가 굉장히 버그 체크를 하고 시큐어 코딩 같은 오류를 잡아내는 과정을 하더라도 예. 어디선가 튀어나오잖아요. 예. 보통 그걸 보안 쪽에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오류는 지금도 윈도우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애플 앱스토어 쪽에서 계속 발생하고 iOS나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브릿지에는 하나의 지갑에 너무 많은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산화되어 있으면 사실 이게 하나 해킹돼도 그렇게 크게 이게 탈취를 당하지 않았을 예, 텐데 예. 이게 개념이 사실 너무 단순했던 거죠. 이게 너무 처음 시도했던 모델인데 이런 개념이 가상자산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가 안전하게 지갑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새로운 코인으로 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브릿지를 예를 들면 수요는 있어요. 나 비트코인 갖고 있는데 그걸 거래소에서 샀다 팔았다 하기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뭐 환전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 환전 내가 해줄게 하고 브릿지라는 서비스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이런 브릿지 서비스, 이 블록체인 쪽은 전부 다 대부분의 이런 서비스들이 탈중앙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중앙 네? 오픈 소스, 좀 더 정확하게 오픈 소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누구든 와서 개발자들 기여를 해서 만들어지는 구조,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주인이 없이 그냥 공공으로 물론 만들어진. 처음 만든 사람은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의 권한은 사실 그냥 개발자 1, 초기 개발자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이렇게 오류를 찾아내고 점점 안전성을 갖춰가는 구조. 그냥 오픈 소스 구조인데 이런 브릿지의 하나의 그 단순하게 지갑 하나에 그냥 전부 다 6억 달러치를 다 넣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완벽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어딘가 빈틈은 분명 존재를 해요. 버그도 있고 이런 버그들을 해커들이 찾아내는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제 지갑에 비트코인이 한 2천억 원어치 있으면 해커들이 와서 막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제 코인을? 일반적으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해킹 당한 친구들은 뭘 잘못해서 그럼? 맞아요. 제가 그 처음에 브릿지라는 게 제가 이제 이미지상으로 그렇게 다리 있고 이렇게 지갑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게 이 모든 게 스마트 계약이라는 형태로 프로그래밍된 형태로 전부 다 자동화돼서 진행이 돼요. 예.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이용을 한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10개를 넣었으면 이 비율에 맞춰서 한 2개 정도가 튕겨져 나가도록 예. 스마트 계약이 짜져 있는데 해커들은 취약점을 노려서 10개 집어넣으면 100개가 튕겨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거군요, 네, 일종의.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환전소 자체도 그럼 무인으로 그냥 하는 당연히 거예요? 무인으로 움직입니다. 탈중앙이니까. 네. 그러면 자동화로. 아무도 그게 해킹이 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겠네요. 그럼 다 같이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만들었어? 물론 시험 볼 이걸 때 자율 감독하는 거네. 물론 이걸 만든 이제 카지노에 주도한 딜러도 없고 그냥 손님들끼리 알아서 다.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제 뭐 로닌 같은 이제 6억 달러 해킹된 로닌이라는 브릿지 같은 경우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예. 이제 스카이바빅스라는 이제 베트남 기업인데 그곳에서 만든 서비스거든요. 자기네들 엑시 인피니티를 위해서 만든 브릿지예요. 안에서 사용하는 코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그걸 빠르게 교환해주기 위해서 만든 브릿지라서 이게 로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카이바빅스가 이제 컨트롤을 하고 있죠. 보안이나 이런 취약점도 스카이바빅스가 자기네들 컨트롤해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6억 달러 해킹된 것도 이곳에서 이제 전부 다 보상을 하긴 했습니다. 본인들이 취약점을 미처 발견 못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다라고 했는데 이제 하모니 블록체인 같은 이런 탈중앙화된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쉽진 않죠. 그걸 보상받으려면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또 거버넌스 안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이거 해킹 당했으니까 해킹 보상을 어느 정도 비율로 그걸 할까? 누가 해줘요? 보상을. 보상을 해준 주체가 없잖아요. 이 거버넌스 안에서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상을 위해서 추가 코인을 해킹 당한 사람한테 발행을 해서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가지 비율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서로 교환하다가 중간에 산적한테 탈취당한 건데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그 운영자들이 알아서 추가로 더 발행해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 안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 예. 안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투표를 동의만 통해서 하면, 네. 동의만 하면 동의만 뭐든지 하면. 그럼 가능하다. 그 코인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코인은 그냥 시스템에서 발행이 되는데 이게 이런 거죠. 마치 그 십시일반에서 조금씩 하듯이 그런 거네. 원화와 달러를 서로 교환하는 곳은 환전소인데 네. 그 환전소에는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이런 철창도 갖다 놓고 환전해주는 상인은 권총도 들고 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문 다 열어놓고 여기에는 달러 바구니, 여기에는 원화 바구니. 그럼 원화 갖고 왔으면 원화 바구니에 쏟고 자기가 양심껏 달러 가져가기. 지금 이렇게 각자 알아서 하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좀 더 이제 자동화돼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 진행되긴 뭐 하지만. anyway. 네. 그럼 그랬다가 사고가 났으면 내가 여기 쌓아놨던 달러를 누군가가 가져갔으면 달러가 탈취당한 건데 네, 그렇죠. 이거를 누군가가 보상을 해주려면 달러를 추가로 발행해서 그 손해본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면 미국 연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미국 연준이 만약에 이걸 왜 현실 허가를 세계라면 해줍니까?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누가 발행하는 건데 그걸 그 브릿지 해킹 당한 걸 보상해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엔 사실 브릿지가 없어가지고 사실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그 두 군데는 사실 브릿지가 없습니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솔라나 랩스에서 만든 곳인데 그 곳에 있는 거버넌스에서 그런 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투표를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갖고 있기만 하면 무조건 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과반수 이상이 통과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록체인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세상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하나의 예.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그 합의만 되면 다 된다. 그 합의 그 참여자들이 합의만 하면 그건 통과가 되는 구조인 거죠. 알겠어요. 근데 하여튼 브릿지 해킹 자체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게 네.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브릿지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그걸 진행하려는 프로젝트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마트 계약이라는 그 프로그래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제 감사, 프로그램 오디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오류가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도 나타나서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빈틈들이 나올 수밖에 이게 워낙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후발주자들은 이제 브릿지를 좀 더 강화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멀티시그라는 방식, 키값을 쪼개서 여러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예. 동시에 합쳐졌을 때만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이런 구조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혹은 이걸 다시 분리해서 수탁사한테 맡기거나 이런 식으로 보안 조치를 하려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진짜 이 세계는 진짜 야 진짜 막 다이나믹하네요. 하여튼 고인의 세계는 많이 참 발생하고 다이나믹해. 있죠. 젊은이들이 잘 몰라서 이런 걸 하면 네. 어른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는 당시에 법무부 장관 말이 아직도 틀렸습니까? 근데 초창기 시장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없앨 거냐 그거보다는 어쩔 수 없으면 어떡해. 이게 초창기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예.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 그곳에서는 사실 아예 없애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죠. 그렇지 말고 어차피 시장이 형성됐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예. 유망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기술적으로도 워낙 유망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규제 안으로 제도권으로 넣자. 넣자.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6월에 나왔죠. 이제 공화당 신시아 러미스 의원과 민주당 키어스트 질리브랜드 의원이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라는 걸 내요. 그 안에 이제 양당이 이제 합치해가지고 낸 건데 이게 가상자산을 이제 부수자산으로 해가서 부수자산으로 정의를 해서 규제권 안에 집어넣자. 지금까지는 사실 가상자산을 넣을 만한 구석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부수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냥 간단히 쉽게 말하면 증권 같은데 증권으로 취급은 안 할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권성 문제도 이게 보니까 증권 같기도 하고 아닌 거 상품 같기도 하는데 어중간하니까 그 중간의 형태로 우리가 인정을 해주자. 그래서 그 중간의 형태로 우리가 관리를 하자라는 걸로 해서 이제 당연히 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불법 이제 문제, 범죄 행위, CBDC 이런 걸 주요 과제로 그 얘기를 하면서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미카라는 법이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최종 표결이 들어가고 이제 시행은 2024년도에 내년에 진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토큰 이건 일반적으로 결제용 토큰을 예. 말하는 거고 자산 준거 토큰 이건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제 담보물 법정화폐 담보물 토큰 그다음에 유틸리티 토큰은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세 개로 가상자산을 분류를 해서 이걸 각각 별도로 규제를 하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이제 올해 진행이 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네. 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뉴스도 끝난 거예요? 아, 올해 장수 올해 사실 뉴스. 더 있는데 사실 더 있고 하긴 한데 15분 남았는데 장순원 기자 나오면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장수원 기자 네. 못할 것 같습니까? 아 그냥 하세요. 그럼 합니다. 나머지 것도 하죠 그러면. 장순원 기자는 매일 우리 사무실 같이 있지만 한모 기자님은 오랜만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예고를 했길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뭐야 제도권 우리 재밌는 얘기도 해줘요. 네, 더 해줘요. 그 미국과 유럽의 네. 그럼 규제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규제를 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당연히 이런저런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제약회사 처음 차렸는데 나오는 약마다 명약 일리가 있습니까? 예. 부작용도 나오고 독극물도 나오고 만들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FTA가 있고 KFDA가 있는 거잖아요. 식약처가 있고 함부로 만들지 마라. 검사 좀 하자. 너희들이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야. Why not? 그렇죠. 그러나 대중들한테 할 때는 정부가 중간에서 검사 좀 하자. 그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식회사 상장하는 것도 그렇고 약 파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는 빵 만드는 것도 함부로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탕 규제도 있어요. 설탕 많이 넣지 마라. 그런데 왜 코인은 그냥 내비두자고 그래요? 왜 규제가 늦게 나와요? 이게 탈중앙화. 시작 자체가 사실 이게 그런 거야 지금 원래? 이제 비트코인 2009년에 나와서 역사가 아직 역사 별로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등장한 건 디파이 서비스를 비롯해서 지금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한 건 사실 이더리움 이후거든요. 예. 이더리움. 근데 2016년, 17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사실 5년, 6년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초창기 단계를 이제 밟아 나가고 있는 대신 이제 초창기지만 굉장히 빠르게 문제점이 나오고 그걸 예. 개선을 빠르게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지금 이제서야 이제 몇 년 전부터 준비는 해왔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안에 더 이상 이제 둘 수가 없어. 그냥 두기는 너무 힘든 존재가 됐으니까 규제를 지금은 무조건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작년 3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연구를 각 부처가 하라고 행정명령도 내린 바가 있었죠. 예. 그래서 SEC, TFTC, 재무부 뭐 등등등등 금융 관련된 부처 9개가 9곳이 모여가지고 규제 관련된 보고서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6개 과제를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내세웠는데 그게 소비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다음에 금융 안정성을 강화해야 된다. 가상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책임 있는 혁신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유망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내용과 글로벌 금융 리더십을 강화해야 된다. 이건 중국이랑 경쟁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중국이랑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미국이 이걸 미국이 제일 주도를 앞서야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불법 금융 사기 사건 퇴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CBDC를 개발해야 된다를 6개 과제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등장하게 된 거죠. 예. 조 바이든 대통령도 워낙 강경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양 당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그걸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 규제안이 이제 올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죠. 지금 시기를 놓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CBDC 같은 형태 위안화 기반의 전자화폐를 굉장히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도 이미 진행이 됐었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거기에서도 CBDC를 이용해서 물건을 살 수 있게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뭐 사실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살짝 넣기만 해도 중국이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 기축통화로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죠. 근데 CBDC? 네, CBDC가 아무래도 이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자화폐로 된
이제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간 단계로 스테이블 코인, 뭐 서클이라는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서클이 있는데 거기서 만든 USDC 같은 경우는 최근 그래서 규제 이런 걸 굉장히 만족을 시키면서 급성장하고 있긴 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지금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유럽이 이제 재밌죠. 유럽이 이제 미카라는 형태로 법안을 내서 이제 진행이 되고 27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제 적용되는 이제 법안이다 보니까 이게 진짜 가상자산을 위한 법안이라서 이거 보면 미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화폐 토큰, 그다음에 자산 증거 토큰, 유틸리티 토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갠 다음에 이걸 각각의 규제를 따로따로 가져가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제용 코인을 뭐 이걸 유틸리티 토큰처럼 봐가지고 규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결제를 위한 금융 결제를 위한 형태,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된 형태의 규제가 필요할 테고, 뭐 자산 증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법정화폐를 담보로 스테이블한 코인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면 담보물을 어떤 걸로 쓸 거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좀 더 자세히 보면 미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발행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발행사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발행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 미카가 2024년부터 시행이 되면 사실 그거조차도 힘들어질 거예요. 유럽에서는 최소한. 상장회사 심사하듯이. 맞습니다. 그게 통과가 돼야지 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무슨 기준을 봐요?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제 질문이 마음에 안 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합니다. 이게 회원국마다 웃으면 논의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 그 기준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발행사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발행사도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나 발행 못하게 할 거야. 가 1차적으로 정도만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 기준 거죠.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종교를 상장시키면 무슨 기준으로 상장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종교를 상장시키면 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신도가 많은가? 신도가 많은가, 혹은 뭐 신도가 적은- 사회적으로 이상한 걸 안 하나,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않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겁니다. 네,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그러니까요. 부분에 대해서는. 뭘 아니, 그러니까 기준으로 지금 알고? 몇 년이 됐는데 기준을 못 마련하냐고요. 기준 마련하는 건 그런 기준에 맞추는 게 어렵다. 그건 그럴 수 있죠. 상장 예, 조건을 예. 통과하는 기업이 없을 수는 있지. 그러나 기준을 왜 못 만들고 계속 만들겠다고만 합니까? 이게 미카 같은 경우에 사실 논의가 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예. 아니 기준을 만들려면 2주일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아요? 아, 그건 쉽지가 않죠. 이게 기준을 이게 국내에서 기준이라는 거 자체 하나를 만들려면 이해 당사자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 그러다 기준 보니까- 없이 다 상장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을 도대체 저기 상장돼 있는 코인과 그렇지 않은 코인의 차이점이 있어야 요걸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아, 그렇죠. 이걸 정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장하는 것 중에 요 기준을 못 맞추는 건 좀 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제 만든 코인이나 상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나 차별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 만들 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무 차별이 없기 때문에, 신도가 많다면 오케이, 그건 인정. 그러나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니 성경도 제가 한 일주일 열심히 마음만 먹으면 비슷한 거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건 상장이 네.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네. 구별하느냐 하는 거가 사실 그 생태계에 대한 그런 건 기준이 여러 가지 네. 지표들이 있긴 해요. 우리가 상장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발행량부터 시작해서 뭐 발행사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 정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그 생태계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과 기술적으로 똑같아. 포크를 해가지고 똑같이 비트코인을 포크해가지고 하나의 비트코인 1이란 걸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똑같겠죠. 예. 근데 이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생태계는 여기는 하나도, 어제 만든 거니까 하나도 없고 되고 여기는 오래됐으니까 많이 있겠죠. 신도 많은 거랑 똑같은 그죠. 거죠. 만약에 그럼 최소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만든 코인, 이 비트코인 1이 기존 오리지널 비트코인만큼의 생태계를 만들어.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돼야지 이 비트코인 1은 최소한 상장을 할 수 있는 상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하나를 갖추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그리고 만들고 있긴 하고요. 이거 만들고 있는 건 사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수차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닥사라는 곳에서 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이런 5개 이제 원화 거래소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체인데 그 닥사라는 곳에서 그런 기준을 통합해서 만들려는 작업이 지금 거의 다 끝나긴 했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만들기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래소별도 이 기준으로 이해관계가 하면 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쵸. 이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는 게 말이 안 돼.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조율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 미카 같은 경우도 27개국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근데 예. 그 회원국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잖아요. 아, 쉽지가 않죠. 거래소는 우리나라는 코인끼리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우리나라 돈 화폐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 코인을 팔면 우리나라 화폐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소들은 그렇게 그 나라 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도 있고 화폐를 넣고는 안 돼. 너희들끼리만 그냥 코인끼리만 거래해 하는 거래소도 있고 그렇죠. 아예 거래소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중국이 대표적이죠. 중국에는 거래소가 우리나라처럼 화폐를 넣고 거래할 수 있는 나라들도 많나요? 우리나라는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소가 있는 국가들 중에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우리가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우리가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법정화폐를 이용해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래소들이.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뉴욕주에 있는 비트 라이선스를 받은 곳 이런 것들은 법정화폐 달러를 이용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이런 거래소가 달러를 넣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거. 물론 이제 이런 거래소는 미국인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미국인만 네, 미국에 살고 있어야. 네, 미국 국적이어야죠. 우리나라 거래소는 대한민국 사람만 국적인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사람 법정화폐가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법정화폐라는 것 때문에 네, 자기 이제 국가 소속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와서 있다. 세탁으로 혹시 이용될까봐 그런 네, 거군요. 맞습니다. 자금 세탁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코인을 규제를 팔고 하는 가서 자기 나라 돈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네, 네. 국내에서도 일본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환차익 보려고 이제 코인 차익을 보려고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규제가 까다롭게 법정화폐가 들어오면 사실 까다롭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규제가 대신 있군요. 이제 코인끼리만 거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어디서든 그냥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바이낸스가 여기에 속하겠죠.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1등 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는 대략 몇 위쯤 우리나라에서 합니까? 가장 큰 거래량이 업비트가 업비트. 가장 예. 큰데 지금 순위로 보면 10위에서 15위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전 세계 코인 거래소들 네, 중에 전 세계 거래소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뭘 해도 대체로 그 순위군요. 축구를 해도 그 순위. 한때 무역을 해도 그 순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랑 빗썸이 예. 5위권 안에도 들어간 적이 있었죠. 요즘 좀 네, 지금은 시장이 많이 죽어서 쭉 빠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래소들 보면 이제 바이비트나 이런 거래소들은 파생 상품, 가상자산 파생 상품을 취급하는 FTX도 대표적이죠. 예. 이런 거래소들이 있죠. 이런 거래소는 거래량이 뻥튀기가 굉장히 많이 되죠. 레버리지 많이 써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소 한 20배에서 뭐 200배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파생 상품 거래소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위에 올라와 있고 법정화폐 우리나라 거래소는 대부분 법정화폐로만 코인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이제 코인 현물 거래 쪽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편이죠. 근데 법정화폐를 취급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직도 그런 곳이긴 합니다. 사실 그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법정화폐로 전부 다 모든 거래소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만족하려면 쉽진 않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코인 자체도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 자체도 애초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 팔아서 그 나라 돈을 송금 받아서 가는 건 불가능하군요. 지금은 네. 방법이 없나요? 뭐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코인을 원화를 넣고 이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네, 해주세요. 됩니다. 원화를 넣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미국인 보내요. 친구한테 보내는 거죠. 예. 미국인 친구의 개인 지갑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바이낸스에 자기 지갑으로 보내요. 예. 그다음에 팔아서? 바이낸스에서 코인베이스로 보냅니다. 그럼 코인베이스에서 달러로 팔아서 US 달러로 받으면 해서 되죠. 그리고 그 달러를 보내준다.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송금해줘야 된다. 되는 안 거죠. 보내주면 그냥 먹는 거고. 먹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해주는 또 브로커 분들이 또 많이 존재하죠. 그게 결국 비트코인 수출인데 그렇죠. 비트코인 수출을 해서 외화 벌이를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그쵸. 관심입니다. 지금 수출이라도 하자. 이왕 있는 거. 기왕 우리가 갖고 있다면 네. 수출했으면 좋겠다. 한때 자꾸 저쪽에다 넘기자. 가상자산 업계에서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우리 했었거든요. 김치 프리미엄 높을 때는 수입을 해다 우리나라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인 우리나라 이제 달러는 그쪽으로 넘어가고. 원화 거래소들은 사실 이제 한국인만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 코인 마켓이 있는 거래소는 사실 외국인도 한때 많이 이용이 가능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외국에서 인기 있는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 외국인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코인을 다 사가요. 그러면 사가는 대신 비트코인 던지겠죠, 우리나라에. 예. 비트코인으로 사고 파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코인인데 이제 서양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 보니까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들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좋네. 넣고 그거 좋네. 이런 이것도 수출이네. 현물로 받긴 했지만. 그렇죠. 현물로 그러니까 한때 이런 것도 유행인 적도 있었어요. 그게 한 2018년도, 19년도에 많이 이루어졌던. 아무튼 뭐라 안 할 테니 외화를 좀 벌어 오십시오. 코인 뭐라 안 할 테니 네. 외국에다가 코인을 좀 팔고 외화를 벌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근모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배웠을까요? 앞으로 이런 이상한 질문도 다 받아주잖아요. 세상에 정말 박근홍 기자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디지털 에셋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박근모 기자님 아빠가 됐다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저께 아기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라에도 큰 일을 하셨습니다. 애국자가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딱 거기까지. 아니 애를 셋을 낳았더니 택시도 못 타던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택시도 못 택시도 타고 큰 거 타야 되고. 국민주택 사도 방도 없고. 그렇죠. 아빠 방이 없어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근모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예. 저희는 7시 45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출연 못하신 장순원 기자님 죄송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